안녕하세요. 우밀크TV 차 생활 리뷰입니다. 생업에 밀려서 이렇게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된 점 사과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BMW 3GT 설명서 10분 격파하기라는 제목으로 정보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저는 3GT를 구매했기 때문에 3GT 사용 설명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다른 차종에도 두루 적용되는 내용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차종들 가지고 계신 분들도 충분히 또 참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또 앞으로 구매를 앞두고 계신 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 퀵 가이드 파트인데요. 운전 좋아하시는 분들은 수동 변속기 모드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제 친구 중에도 이렇게 오락실 가서 운전 게임 하는 걸 보면은요, 꼭 매뉴얼 모드를 들어가서 선택하는 친구가 있어요. 뭔가 수동 모드로 하면 더 마니아적인 감성을 느낄 수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뭐 그렇게 그 사용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아마 조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너무 낮은 기어단으로 이제 속도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낮은 기어단으로 변속할 경우에 엔진에 손상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동 변속 모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와이퍼 조작 부분인데요. 이제 제가 당혹스러웠던 부분이 사실은 이 와이퍼 부분이었어요. 저는 국산차를 좀 오래 운행을 해서 이 와이퍼 레버를 아래로 내리는 방식으로 조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BMW 같은 경우에는 와이퍼 레버를 위로 올리는 방식으로 조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칸으로 올리면 오토 모드, 두 번째, 세 번째 칸은 정해진 속도별로 조작을 하는 방식인데요. 이 레버의 중앙부에는 그 레인 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인 센서도 오토 모드 그리고 1단, 2단 모드가 있는데요. 2단으로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아마 비가 오는 건가? 막 이렇게 한두 방울 맞은 것 같은데 이런 느낌 받으실 정도면 바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예민한 것 같아서 이 와이퍼와 그리고 레인 센서 모두 오토 모드로 해서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차를 할 때요, 이렇게 와이퍼 들고 이제 그 유리창 닦으시잖아요. 저도 이제 와이퍼를 들려고 했는데 본넷에 와이퍼가 와이프가 아니고 와이퍼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이제 사용 설명서를 한번 보고서 이제 가기는 했었는데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꽤 좀 저는 신세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동을 끈 후에 한 번 버튼을 더 시동 버튼을 누르면요. 절전 모드가 이제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절전 모드로 돌리고 레버를 아래쪽으로 3초간 누르면 이 와이퍼가 위로 올라와서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들면 되는데 이 부분은 영상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를 중지합니다. 주차 모드입니다. 저에게는 아주 신세계 같았던, 와, 이런 기능이 있었다니, 뭐, 이런, 감정을 자아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엔진 오일 관련인데요. 계기판에 요 해당 모양 있죠? 자, 요게 이제, 어, 불이 들어왔다 하시면 엔진 오일 갈면 되겠습니다. 자, 엔진 오일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 또 궁금해 하시던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 운행을 할 계획이 있어서 한 1950km에서 엔진 오일 교체를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한 7,000km 정도마다 이제 다음에 이제 9,000km겠죠. 그래서 9,000km에서 엔진 오일 교체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BMW 차량 구매하신 분들은 또 이렇게 보증 기간 내에서는 15,000에서 2만 킬로 사이에서 또 이렇게 엔진 오일 교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또 그 부분
계산하시면서 이제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기초 정보 및 세부 작동 요령입니다. 자, 다음에 두 버튼은요, 지능형 안전장치로요. 이 두 버튼은 이제 상시 이렇게 활성화 모드로 이렇게 작동을 하는데요. 어, 앞에 이제 어떤 충돌, 대인 위험 경고 장치로 이렇게 실제로 브레이크 제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비 경고와 긴급 경보, 그다음에 브레이크 제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의 뭐 예비 경고와 긴급 경보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계기판에는 해당 모양이 이제 뜨게 되고 그리고 긴급 제동은 그 이 기어 노브 있는 쪽에 이 버튼이 있는데요. DSC를 활성화한 상태에서만 긴급 제동이 되니까 이 버튼도 같이 좀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 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을 깜빡이를 켜지 않고 밟을 경우에 이렇게 그 핸들에 진동이 오는 식으로 해서 차선을 이탈했습니다라는 그런 알림을 이제 해줍니다. 이제 이 핸들을 다시 원위치로 중앙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돌려주는 그런 위치까지 가면 이게 이제 그 반자율 주행이라는 이름이 붙는 거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진동만을 알려주는 경보만 해주기 때문에 반자율 주행으로까지는 인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이제 핸들 부분 키 조작 관련인데요. 먼저 리미트 버튼, 자, 이렇게 LIM 리미트 버튼은 이 속도, 주행 속도 제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속도를 이제 제한해 주는 부분이고 왼편에 그 위아래로 속도를 이제 조작할 수 있는 그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제한한 그 속도보다 어, 꽉 밟으면 더 올라가기도 하는데 곧 다시 속도 제한에 걸려서 그 범위를 이제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그 능동형 정속 주행 장치입니다. 30km 이상에서 속도 이상에서 이제 활성화가 되고요. 그다음에 정차 후에 3초가 지나면 그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비활성화되게 됩니다. 핸들 부분 보면은 그 아래에 있는 이 두 가지 버튼이 있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의 간격으로 차량 간격을 유지할 것이냐 해서 이 버튼을 누르면 더 가까이까지 갈 수 있고요. 이 버튼을 누르면 조금 멀리 간격을 유지하게끔 그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차 후 3초가 지나거나 뭐 브레이크를 밟거나 해서 이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모드가 비활성화됐다 하더라도 바로 리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이전에 주행했던 정보를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어 노브 쪽인데요. 후진 기어 시에 자동으로 활성화되기도 하지만 이 첫 번째 요 해당 버튼, 요 버튼을 눌러서 이 또 전방, 후방, 측방의 상황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설명서에는 버튼을 누르고 후진 기어를 넣으면 주차 어시스트 기능이 활성화된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우리 3GT 차량의 경우에는 이 기능이 빠지고 이제 주차 어시스트 기능이 빠지고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탑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주차 어시스트 기능은 좀 시험해 보지 못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버튼 위에 보면 요 버튼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왼쪽 오른쪽 사이드 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거리 가늠이 안 돼서 아직 그 많은 또 이 도움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이 버튼을 눌러서 그 거리를 이제
가늠을 하곤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버튼은 이거는 이제 핸들 버튼의 그 음성 입력 버튼입니다. 자, 이 버튼은 근데 요즘처럼 나오는 이 인공지능 음성 입력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기능을 이제 불러오는 활성화하는 그런 종류로 이제 사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스티어링 휠 열선 기능 버튼을 생각보다 좀 생뚱맞은 위치에 좀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저희 GT 카페에는 몇 년 동안 이 버튼이 있는지 모르고 계셨다는 분들도 계셔서 좀 정보를 공유해 드려야겠다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좀 위치를 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탑 앤고 기능인데요. 시동 버튼 위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스탑 앤고 기능을 별로 선호하지는 않는데요. 시동을 킬 때마다 활성화가 돼서 이런 부분 때문에 코딩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 전문가께서는 연비를 생각하면 별로 도움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디젤을 사용하시는 그 오너분들 중에서 환경을 생각하신다면 키는 것이 맞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도 이게 환경을 좀 생각하는 마음에서 사실 디젤을 그렇게 생각하면 또 사면 안 됐을 수도 있는데 또 산 이상 또 이렇게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켜야 하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팔걸이 쪽에 있는 버튼인데요. 뒷좌석용 안전 스위치 그리고 이렇게 조수석과 2열 그리고 운전석 쪽 윈도우 조작 모드를 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GT에 걸맞게 또 이렇게 리어 스포일러를 작동시킬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물론 해당 버튼은 굳이 활성화를 하지 않아도 110km 이상의 속도에서는 자동으로 이렇게 또 펼쳐지고 또 60km 아래로 내려오면 또 접히고 이런 기능인데요. 또 리어 스포일러를 작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부 작동 요령입니다. 저는 스탑 앤고 기능은 있지만 그 오토 스탑 기능은 없는데요. 어느 날 제가 차를 정차한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떼었는데 차가 딱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 차가 오토 스탑 기능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언덕이어서 이 스타트 어시스트 기능이 활성화된 것이었습니다. 보통 언덕에서 브레이크를 떼면서 악셀을 밟으면 한 번 뒤로 밀렸다가 앞으로 전진하는데 이게 뒤에 이제 차가 있으면 굉장히 운전자는 큰 심리적 부담이거든요. 그런데 이 스타트 어시스팅이 그 많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소소하지만 꽤 좋은 옵션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제 또 카페에 보니까 좀 주의를 요해야겠더라고요. 천장 높이가 그렇게 이제 높지 않은 곳에서 그냥 열었다가 이 트렁크에 어, 천장이 이제 트렁크에 닿아서 상처가 나는 그런 경우들을 이제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위에 그 혹시 장애물이 없는지 그런 부분을 좀 확인을 하고 여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브레이크 시스템은 500km 주행 이후에 원활하게 이용이 가능하다고 써 있는데요. 확실히 저도 신차일 때 브레이크가 많이 밀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좀 무게가 많이 나가서 브레이크가 좀 밀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출고하고서 좀 어느 정도 주행을 하고 난 이후에 어,
좀 본 컨디션을 찾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출고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나 혹은 신차를 운행하시는 분들 그 브레이크 사용에 정말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외제차는 언더코팅을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설명서에는 언더코팅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선택사항이 아닌 것으로 씌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부 쪽을 보시면 아주 이 커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봐도 그 외제차는 굳이 그 언더코팅을 안 해도 되나 보다라고 이제 딱 보시면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처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또 전문가의 또 조언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비 관련해서인데요. 이 설명서에는 너희가 연비를 높이려면 그 워밍업 하지 말라. 차라리 적당한 회전수로 운행을 하라라고 씌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열을 이제 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또 이제 많은 전문가 분들께서는 또 예열은 꼭 필수다. 그리고 예열을 하는데 후열을 안 하냐? 후열 필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서 말을 안 듣고 저는 30초 정도 예열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열 관련해서도 야, 후열 굳이 필요 없다. 왜냐면 이 집에 들어오는 그 길 중에서 너네가 완전히 고속주행하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정속주행을 하다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굳이 후열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필요한 경우는 언제냐? 그 고속도로에서 이제 고속주행을 하고서 휴게소에 잠깐 들릴 때 그럴 때 이제 시동 바로 끄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후열을 합니다. 한 30초 정도 하는데, 그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시동을 끄고서, 제 차량이 이제 자동적으로 후열을 하는 그런 모습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거 따로 안 해도 되는 건가, 뭐 이제 좀 약간, 의아했지만, 어쨌든 저는 하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사용 설명서에는 길들이기를 한 2,000km 정도까지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0km가 되기 전에 한 1,950km에서 엔진 오일과 오일 필터를 교체했고요. 그리고 2,000km가 되는 그 시점에서 이제 약간 좀 극한의 주행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2000 스포츠 모드도 한번 넣어보고 또 그때 처음으로 이제 에코 모드도 이제 해봤는데요. 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주관 혹은 스타일에 맞게 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2,000km라고 했는데 또 어떤 분들은 3,000km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예 안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글을 봤냐면요. 500km까지는 2000 RPM, 그 다음에 1000km까지는 2500 RPM, 그 다음에 2500 RPM까지는 3000 RPM, 그 다음에 2000km까지 3500 RPM 이렇게 다양한 RPM을 사용하는 것을 좀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세세하게 하기에는 저는 조금 어려워서 그냥 3500 RPM 이전 3500까지도 사실 못 쓴 것 같고요. 3000 RPM 정도까지 썼던 것 같고 그다음에 150km 아래로 주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50km는 절대 넘지 않았고요. 그렇게 주행을 했는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관점이 있으신 분들, 또 다른 정보가 있으신 분들, 또 정보를 또 댓글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타이어인데요.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주행 이후에 300km 이후에 이제 본 컨디션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좀 자제하는 그런 주행을 하라라는 권고인 것 같고요. 럼플렛 타이어가 끼워져 있기 때문에 타이어가 펑크가 나도
제한적으로 운행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제가 또 찾아보니까 한 80에서 100km 정도까지 운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 럼플렛 타이어를 끼신 분들이라면 타이어가 펑크 나서 이 긴급 출동을 부를 일은 없지 않을까. 그리고 또 럼플렛 타이어라면 또 스페어 타이어를 넣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이 외에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여기에 실려있지 않은 기능이 있다 하는 그런 정보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또 댓글로 많은 정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